안녕하세요. 행복감. 저희 이번 시간은 행정 환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환류 요 파트인데 요 파트는 원래 지방지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 문제가 나오거나 한 문제가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환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환류라는 거는 일단은 행정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 평가한 다음에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이제 한번 내용 나오는데 요 세 파트, 행정 통제 파트와 미래 행정, 그 다음에 정보사회 요 파트 중에 여러분 요 파트가 이제 그래도 출제가 제일 잘 되는 파트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학자들마다 있는데 뭐 길버트, 롬잭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길버트가 그래도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내용 보면 되고, 미래 행정은 이제 우리 개혁을 해야 되겠죠. 이제 행정이 빨리 바뀌잖아요. 동태적으로 바뀌니까 이 동태적으로 바뀌는, 잠시만요. 이 동태적으로 바뀌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적응하려면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 그 다음에 개혁을 하다 보면 저항이 나타나죠. 이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도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내용들 가볍게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정보사회, 스마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절에.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를 가볍게 보시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류 파트는 실제로 나오면 별로 어렵게 안 나오고요. 요즘 중에는 막 공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도 시험 나왔잖아요. 블록체인도. 이런 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블록체인이 뭐냐 막 공부 그걸 찾아서 할 필요 없지만 그 문제 안에서 이제 좀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그런 걸 좀 많이 내요. 블록체인, 우리가 막 블록체인을 따라 공부하진 않잖아요. 자, 일단 통제부터 한번 살짝 가볍게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점점 행정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점점 외지역 통제가 잘 됐어요. 이제 내지역 통제가 점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을 하는 거예요. 50분씩 4시간 하는 거 학원에서. 그러면 옛날은 내가 만약에 50분씩 4시간 안 하면 야, 너 학원 왜 수업 시간 안 지켜? 너 자를 거야. 팍! 요게 이제 외지역 책임을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지역 책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내지역 책임 같으면 잘 한번 보세요. 내지역 책임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은 지켰는데요. 대충 한 거야. 뭐 귀찮아, 피곤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날 자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대충 하나 열심히 하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스스로의 책임감이죠. 우리 열심히 하는 공시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이 바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스스로 힘들다. 이런 게 이제 내적 책임이에요. 점점 행정이 복잡해지니까 외지역 책임에서 내적 책임으로 많이 이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외적 책임을 강조했는 학자가 파이너였거든요. 파이너. 반면 내적 책임은 프리드리, 이런 식으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도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길버트의 견해를 보면 통제자의 위치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 공식적으로 통제를 하느냐 비공식으로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게 나오면 저절로 내부 외부 공식 비공식이 탁 나오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부, 우리 행정 보면 입법, 사법, 헌재, 옴부즈만은 외부잖아요. 행정부 밖에 있죠. 근데 공식적 통제죠. 그런 거구나. 반면에 이익집단, 시민, 여론, 매스컴, 인터넷, 전문가 집단, 정당은 외부에서 우리 행정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관료제의 이런 정부라는 조직 안에 있는데 내부 통제인데 이 공식이에요. 계층제, 인사관리, 청와대, 국무조정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통제한다. 직무문명, 독립통제기관이 뭐냐면 우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요. 직무감찰하거든. 그 다음에 중앙행정부처. 자, 예산 같으면 우리 기재부가 한번 딱 크로스해서 보는 거고요. 정원 같으면 행안부가 크로스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중앙행정부처 교차기능 조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내부 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 비공식은 공무원 자율적 지급윤리 이런 거잖아요. 난 공무원으로서 공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스스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집단의 평가 비판, 내부지만 비공식적 통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이제 실제 내용들 가면 이걸 기계적으로 따닥따닥 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우리 행정부가 나날이 커지니까 얘를 통제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얘를 통제하는 걸 배울 게 아니라. 그래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게 스스로 통제는 감사원 감사, 행정심판, 직업공무원제도 이런 걸 말을 하는 거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건 탄핵, 소추, 동의, 승인, 요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등등을 말을 하는 거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게 뭐 법률안, 거부권 이런 건데 이건 크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요로 통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행정부 통제하는 게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이런 걸 말하거든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우리 행정부가 발령하는 명령, 규칙이나 처분이 법률에 위배했는지 여부를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 통제하는 거고요. 뭐 행정부가 사법부 통제하는데 대법원장임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뭐 입법부, 사법부, 뭐 탄핵소추권, 위헌부면 심판제소권 이런 거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요 행정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하나씩 배워나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 배우다 보면 우리 직업공무원 제도는 우리 인사에서 배울 거고, 감사는 보통 이제 환류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앞에서 예산에서 또 감사원에 하는 일 배워요. 행정심판제도 이런 건 여러분 행정법에서 배울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이제 앞에서 하나씩 배우면 아 이런 거네라고 머릿속에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통제 파트 인사와 연결돼서 통제를 한번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미래행정을 한번 가봐요. 미래행정. 자, 미래행정 점점점 동쪽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개혁을 잘 해야 돼요. 개혁은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한다고 개혁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은 구조도 바꿔야 되고, 우리 이제 봐봐요.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는 거고, 이 프로세스도 바꿔야 되고, 인간도 바꿔야 돼요. 요 세 가지는 잘 나옵니다. 요런 사례들. 당연히 하드웨어 바꾸고, 과정 바꾸고, 인간도 바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 중심적, 문화론적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나중에 나오면 요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요게 이제 메인인 거예요. 이런 개혁의 접근 방법. 그리고 개혁을 하다 보면 서로 막 저항도 생기죠. 그럼 저항은 생기는데 우리 이런 저항을 극복할 대책이 규범적 사회적 전략, 공리적 기술 전략, 강제적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뭘까요? 딱 봐도 알겠죠. 규범적 사회적 전략으로 저항을 극복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럼 출제는 어떻게 될까요? 요걸 섞어서 어떤 전략입니까? 요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뭐 공리적 기술적인 거 알죠? 돈 더 준다든가 테크닉적으로 해결한다. 강제적은 팬다. 규범 같은 경우는 개혁을 하는 사람들의 신망 이런 걸 얻을수록 이제 확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구분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공부하면서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사회. 여러분, 자, 우리 정보사회 많이 했죠? 한번 봐봐요. 지금도 정보사회 살고 있잖아요. 우리 농업사회는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나와서 산업사회가 되는 거고, 인터넷이 나와서 정보사회가 되는 거고, 오늘날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농사에 있다가 산업혁명, 산업생산, 산업사회, 소규모 대량 생산, 오케이? 그 다음에 인터넷 나와서 정보사회가 된 거고, 오늘날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사회,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AI라고 혹시 아세요? AI. 저도 요즘에 AI를 좀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거 이제 이런, 솔직히 저희들 이 행정학은 틀리더라고요. AI한테 이제 문제를 줘보면 한번 풀어봐 라고 하잖아요. 잘 풀어요. 근데 거짓말해요. 정답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좀 틀릴 때도 많아요. 야, 이거 너 틀렸잖아. 이거 내용 봐봐. 너 틀렸어. 그러면 알려주신 정보로 새로운 정답을 찾겠습니다. 또 틀려요. 그리고 또 정보를 주면 이제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을 좀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라든가 이런 내용 보면 야, 번역을 해줘.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합니다. 물론 조금 틀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순식간에 벅해서 탁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AI 사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우리 AI가 잘 되려면 빅데이터예요. 이러면 이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를 얼마큼 정확하게 빠르게 우리 처리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마트 사회이 되면 빅데이터 중요하고 슈퍼컴퓨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인간의 심리학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통계학도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빅데이터 보세요. 이제 크기, 다양성적 이게 뭐가 빅데이터인데, 여러분 지금 봐봐요. 우리가 학원 뭐 할 때 뭐 공무원 찾으면 갑자기 공단계 광고 뜨고 M사 광고 뜨고 뭐 광고 뜨잖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우리 말로 해도 우리 음성도 다 누가 수집하는 것 같죠? 말하면 막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옛날에 문서 이런 것만 데이터인데 오늘날은 문서, 사진, 목소리 이런 거 싹 다 빅데이터라고 그래요. 이걸 다 처리하잖아요. 그럼 빅데이터가 뭔데? 엄청난 크기와 엄청난 다양성과 빠른 속도, 크다, 속도, 이게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빅데이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정부가 뭔다? 탈경계, 모바일, 결국 모바일이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이제 정부가 되자. 그래서 공개하고 통합, 협업, 녹색 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 정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 스마트폰 때문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행정부를 볼 수 있는 정부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초연결성, 초초죠. 전 세계가 초연결되었고, 맞죠? 초지능성, 초연결성이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업과 산업 간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초지능성을 창출한다. 1, 2, 3차를 다 묶는다. 이런 융합이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여러분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걸 너무 자세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절이기 때문에 나오면 여러분이 크게 막 어렵거나 곤란해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 이제 문제 한번 터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잠깐 멈추고 이랬죠. 이것처럼 다 초연결된 사회라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의 스마트 사회는. 그러니까 미국의 MS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문제 터졌는데 전 세계가 지금 멈춰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초연결성이다.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장점과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전자정부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전자정부.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G2G가 뭐냐면 Government to Government예요. 온 나라 시스템, 행정 업무 처리 시스템으로 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만약에 국세청 자료가 필요하다. 어때서 만약에 제가 어느 정부가 하는 대출에 제가 이제 만약에 받고 싶어서 기업을 하다 보면 받고 싶으면 이제는 옛날 같으면 제 소득, 개인 소득 자료 이런 거를 국세청에서 내가 떼서 갖다 줘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요즘엔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데이터 마이닝으로 탁탁탁 체크하면 알아서 만약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만약에 국세청의 자료를 필요하다. 옛날에 내가 떼서 냈는데 자동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해버립니다. 이게 다 연결돼서 그래요. 그게 G2G 연결이다. 즉 온나라 시스템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나라 시스템이라고요? G2G. 그 다음에 G2B 비즈니스잖아요. Government to Business. 이건 나라 장터 서비스입니다. 전자 도달 사업인데 옛날에는 우리 조달 업무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을 하려면 직접 기업들이 조달청에 자료 같은 걸 들고 가야 돼요. 저 대전으로. 예, 세종시로. 근데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되죠. 왜? 나라장터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첨부 파일로 올리면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 G2B 나라장터라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정부24 국민신고. 이건 민원24인데 정부24로 옛날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G4C, G2C인데 Government to Citizen이잖아요. 국민과 정부의 관계. 정부24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입니다. 국민이 국민신문고로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올리면 정부가 바로 받아주는 거고 정부24로 통해서 요즘에 이제 봐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등본이라는 거 초본을 많이 떼야 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직접 우리 행복복지센터를 갔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24로 바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G4C, G2C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NC가 Government and Citizen 같이 하는 거고요. B2B, B2C, P2P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요 내용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환류는 지금 여기서 배운 게 다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교과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막 크게 더 어렵게 안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요번 문제도 봐요. 블록체인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 이제 그냥 대충 이제 보다가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건데 따로 공부할 거는 요 앞에 내용 좀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 거 요거는 이제 편하게 한번 정도 제가 지금 체크했는 거 정도 보시고 실제 강의에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희들 7단원 지방자치 파트죠. 지방자치 파트를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고 못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단원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옛날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뒤에 우리 확률 이런 거 통계 잘 못하잖아요. 집합은 너무 잘해. 근데 확률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건데 지방자치론 여러분 지방자치론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석사를 할 때 지방도시를 전공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전공을 지방도시 파트, 지방자치 파트를 전공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깔끔해요. 여러분 지방자치가 우리가 이제 한 30몇 년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많이 발전 못했죠. 왜냐면 우리 군사정권 하에 있어서 크게 발전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한 몇 년 전에 2021년? 2년? 전면 개정되면서 그래도 굉장히 2001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거 바뀔 때 이제 막 항상 이제 저희들 뭐 지도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론이잖아요.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정부란 말을 잘 안 써요. 지방정부. 미국은 지방정부란 말을 쓰잖아요. 왜냐면 정부가 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방정부란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방자치론이라는데 교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30몇 년간에 보면 지방은 그래도 있었는데 자치가 없다. 그게 뭐냐면 지방은 지방 분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지방이란 여기 때 지방은. 그래서 분권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야. 근데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옛날보다는 후퇴한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반상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이제 같이 결정도 많이 했는데 요즘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하는 게 자치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참여를 하게 할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체 대의정치에서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걸 왜 했냐면 이 첫 번째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고 하는데 이 단체자치라는 개념이 요 지방이란 글자랑 매일 가닥 통하고요. 자치란 게 주민자치랑 개념이 같아요. 그러니까 야 지방자치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고장일을 우리가 한다. 그게 바로 주민자치예요. 자치죠. 이게 지역 주민이 우리 지방자치 단체 일을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라는 개념이고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국가가 원래 모든 일을 하는 건데 고난을 지방자치한테 떼어줬어 라는 게 단체자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자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주민자치인데? 우리는 알죠? 우리 고장일은 우리가 뜻대로 해야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영미법계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자치라는 게 우리 고장일을 우리가 한다. 그런 게 주민자치의 개념이고 단체자치는 대륙법계 쪽에서 발전했습니다. 원래 국가일인데 고난을 떼어준 거야. 법률에 근거해서 이건 니들 하라고. 그런데 감독도 한다? 이게 이제 단체자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 가면 이 내용을 다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나 지방자치의 계보인데 우리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일을 하는 주민자치는 이런 영미법계의 개념인 거고 우리 국가가 원래 모든 권한인데 권한을 떼어줬다. 단체자치다. 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배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하나 뭐 기간 통합형이 뭔지 대립형부터 해서 쫙 배워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개념인 주민자치가 뭐지? 라는 개념만 이제 한 번 정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무를 한번 볼까요? 기본 사무. 이제 우리가 사무가 있잖아요. 잘 봐. 국가가 다음에 이제 문제 없는데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니까 이건 어느 게 국가 사무고 어느 게 지방 사무지? 여러분 지방 사무 중에 또 광역과 기초는 아니잖아요. 어느 게 광역 사무고 어떻게 기초 사무일까? 그리고 지방은 어떤 사무하지? 이겁니다. 뭐 국가 사무하고 지방 사무 중에 자치 사무, 원래 지방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국가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위임 사무고 위임 사무 중에는 단체 위임 사무.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 단체한테 위임한 사무예요. 중앙의 일이기도 하고 지방의 일이기도 하는 게. 그 다음에 기관위임은 누구냐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한 사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같으면 서울시장한테 시키는 일이고요. 부산 같으면 부산시장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국가일인데. 그럼 요거 이제 지방사무죠. 지방도 이제 광역하고 기초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줄 때 기본 룰이 있습니다. 원래 룰이 지방자치법에 없었는데 이제 들어왔었죠. 이번 개정되면서. 기본 룰이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국가와 지방하고 광역과 기초가 있으면 서로 경합하지 않게 확실하게 떼어줘라.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게 줘라. 이건 국가야, 이건 광역이야, 이건 기초야. 확실히 경합 안 하게 줘라. 두 번째, 이 선택이 있잖아요. 국가, 광역, 기초 중에 누가 먼저 선택하게 해라. 누가 먼저? 얘가 먼저, 기초가 먼저 선택해라. 기초가 못하면 광역해라. 광역 못하면 국가가 해라. 이게 보충성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뭘 할 때 부모가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식이 먼저 하고 못할 때 부모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못할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충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초가 있으면 기초가 해. 네가 못하면 광역이 도와줄게. 광역이 못하면 국가가 도와준다고. 이게 보충성이에요. 이렇게 하자라는 게 룰입니다. 세 번째,
줄 때는 부분 주지 말고 시원하게 얘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다 줘라. 포괄적으로 업무를 줘라 라는 게 포괄성이에요. 이게 11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된다. 비경합성. 기초가 먼저 하고 못하면 광역이 하고 못하면 국가가 해라. 보충성. 그리고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이게 이제 11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이제 우리 하나씩 뜯어볼 거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룰의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먼저 하겠죠. 그리고 광역이 하고 국가 하는데, 그럼 일단 국가는 어떤 사무를 나머지 다 지방이 하는 건데 어떤 사무를 국가를 해야 된다. 그럼 15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국가의 존립, 전국적 통일, 전국적 규모, 전국, 지방이 못한 일은 국가가 해라 라고 딱 정해줬죠. 또 나머지는 다 지방이 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법령들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떨 때 광역과 어떨 때 기초하느냐 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4조 보면 지금 광역이 원래는 다 기초가 보충세가 먼저 하죠. 자, 광역이 해야 되는 게 뭐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미치는 시도 단위 동일한 등등등등 요런 거는 광역에, 나머지는 다 기초가 하는 거야 라고 요렇게 또 법으로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사무 배분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배분 방식이 또 13조 나오는데, 여러분 자,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지방정부 달라요. 중앙이 줬다가 뺏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옛날에 빈번했습니다. 일단 줬다가 중요한 건 다시 뺏어가는 거야. 중앙정부가. 그래서 지방정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포괄적 예시주의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부산은 뭐 할 수 있다? 대구는 뭐 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주면 개별적 그걸 지정주의라거든요. 그럼 못 뺏어가잖아요. 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한번 보세요. 이거 1항만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만 딱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날 뺏어가는 거야. 명확하게 안 적혀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우리나라는 안 돼가지고 요 밑에 예시를 둔 거예요. 요거는 웬만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손대지 마. 근데 네가 법으로 만들어 손대면 손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우리 지방자치 사무인데 예시하는데 뭐 다른 법률로 가져가면 네가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포괄적 예시주의로 바꾼 거예요. 하도 1항처럼만 적어놓으니까 뺏어가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이제 머릿속에 나중에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는 틀이 중요해요. 이제 사무와 관련된 겁니다. 지방 사무. 이제 지자체 사무 이제 느낌이 약간 오신가요? 이제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도 있고 시켜서 하는 일도 있는데 우린 쉽게 다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국가 사무, 지방 사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큰 룰은 요런 룰이다. 그런데 원래는 기초가 해야 되는데 요 2개 이상 걸치면 요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국적인 통일을 위한 거는 국가가 한다. 15조, 14조에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줬다 자꾸 뺏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예시주의, 예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죠. 일단 이런 개념을 딱 잡았으면 조금만 딱 쉬고요. 저희는 이제 기관하고 참여하고 지방재정까지 관계까지만 싹 한번 보시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 틀 잡았으니까 조금만 쉬고 나머지 틀도 한번 싹 잡아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한 강만 더 들으면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